자, 디지털 대전환 시대, 더 나은 수학 교육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다. 자, 이번에는 수학교육 토크쇼에 여러분 함께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토크도 역시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정다희입니다. 자, 바야흐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 모든 부문에서 그렇습니다만 수학 교육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죠. 특히 고교 학점제 도입과 또 학생의 진로와 성장을 지원하는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등 공교육 혁신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 고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2022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 연구에 직접 참여를 해 주셨던 학교 현장의 전문가 선생님들을 모시고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변화와 또 향후에 어떻게 적용이 될지 좀 미리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제 옆자리에는 이 교육과정에 참여해 주신 분들을 대표해서 세 분의 선생님께서 자리를 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세 분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우리? 자, 먼저 제 옆에 계신 분부터 한 분 한 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울 양원초등학교에서 수석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최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 부석중학교에서 수석교사로 있는 정종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양재고등학교에서 수석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박정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질문을 하실 수 있도록 또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채널들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먼저 에스크메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 이전에 12월 2일부터 12월 7일 사이에 2022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 현장 연구진에게 묻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번 바뀔 교육과정에 대한 궁금점을 사전 질문으로 받아보셨습니다. 여기에 참 많은 분들께서 질문 남겨주셨는데요. 미리 감사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유튜브로도 실시간 송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질문하실 점은 또 여기 채팅창에다가 남겨주시면 저희가 시간을 또 확인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이제 질문을 쉴 새 없이 쏟아내게 될 것 같아요. 세 분 선생님께.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토크의 주제 자체가 교육과정 개정이잖아요. 일단 우리 주제부터 확인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이 무엇인지 그 의미부터 또 교육과정은 왜 개정이 되는 겁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정종식 선생님께 먼저 여쭤볼까요? 교육과정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 잘 아시다시피 국가교육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죠. 교육과정은 1954년에 1차 교육과정이 시작되었고요. 그 이후에 지금까지 총 11회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전환, 생태 관련해서 기후변화, 그다음에 학령 인구 감소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 함량 교육, 그리고 현장의 자율성 확대, 학습자 맞춤 교육 강화, 마지막으로 디지털 전환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총론을 이제 발표했었는데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2022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는 총론의 그런 사항들을 반영하고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문제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이 현장에는 모두 다 어찌 보면은 수학 전문가가 아니신 분들을 찾기가 힘든 이 자리입니다만 또 보고 계신 분들은 수학 교육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가장 기초적인 용어부터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자, 말씀을 들으니까 교육과정이 무엇이고 왜 개정을 하는지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은 교육과정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개정이 되는 건가요, 선생님? 이번 2022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은 사실은 작년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요. 재작년 2020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년 동안 2차에 걸쳐서 기초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그 기초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작년이죠. 2021년 12월부터 현재 2022년 12월까지 1년 동안 시향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교육과정에 참여한 연구진은 총 45명이었는데요.
교사는 그 중에서 절반이 좀 넘는 25명이 참여해서 현장의 의견을 가급적이면 교육과정에 많이 반영하고자 노력을 했고요. 현장에 있는 교원뿐만 아니라 그 다양한 의견들을 수합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을 했는데 설문조사에는 현장 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님, 그다음에 학생들도 참여를 해서 진행을 했고 거기에 참여한 인원은 대략 한 3만 7천 명 정도 이제 설문조사에 참여했고 그 의견을 분석을 해서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근데 또 일반적인 그런 그 일반 현장과 관련된 의견뿐만 아니라 전문가 의견도 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전문가 자문은 거의 한 190분 정도의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교육과정 개정 시안이 작업되고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야, 이 수학 교육에 대한 좀 국민적인 관심이 높은 만큼 정말 많은 고민과 각고의 그 논의를 통한 연구를 많이 하셨다는 거를 이 숫자 속에서 저는 읽을 수가 있네요. 정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2022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요? 좀 우리 박정숙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 그 모든 교과 교육 과정에 공통 요소가 있는데요. 일단 교과의 핵심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 이렇게 세 범주로 내용 체계를 구성하는 건 사실 모든 교과의 공통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내용 체계표라던가 이런 걸 보시면 모든 교과에서 핵심 아이디어,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 이렇게 세 범주로 내용 체계가 구성되는구나라는 거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수학 교과 역량이 원래 저희가 6개였는데 지금 보시면 문제 해결, 추론, 의사소통, 연결, 정보 처리 이렇게 5개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 영역도 지금 수화 연산, 변화와 관계, 도형과 측정, 자료화 가능성 이렇게 4개로 줄어진 것이 눈에 보이시죠?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변화이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 수학 교과 역량 함양, 뭐 학생 주도성 강화, 학생 맞춤형 지도, 공학 도구 활용, 뭐 온라인 교육 환경 활용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수학 교과 역량을 기르는 교육 과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여러 가지 더 듣고 싶은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좀 차근차근 여쭤볼 텐데요. 특히 마지막에 이제 뭐 이렇게 문서 체계도 좀 변화를 한다 이런 말씀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얘기해 주신 내용 가운데 우리가 특히 좀 주의 깊게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선생님? 네. 저희 그 교육과정을 새로 받아들면 선생님들이 제일 먼저 특히 뭐 이렇게 각 학교의 연구부장 선생님들 특히 좀 관심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 교육과정 문서 체계상 겉보기에 대체 어느 부분이 달라졌고 뭐가 추가됐을까 굉장히 관심들을 많이 가지시는데요. 다양한 체제 변화가 있지만 제가 딱 한 가지만 오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존에 2015에서는 성취 기준만 제시가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2022에서는 이 성취 기준의 해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성취 기준의 해설은요, 사실 우리 현장 교사 여러분들의 또 요구가 있어서 반영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성취 기준 해설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성취 기준에 대한 명확한 이해 그리고 지침의 역할을 한다라는 걸로 해서 교육과정 문해력을 조금 높이는 이런 역할도 해줄 수 있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외에 사실은 체제상의 변화 말고 저희 학교 현장 교사들이 훨씬 더 체감을 크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생들과 직접 만나야 되는 이제 이런 일이다 보니 아무래도 가르치는 교수학습 방법이나 또 평가 방법 이런 쪽에 관심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교수학습 방법 쪽에서는 설명드리기 앞서서 이번 사실 전체적인 수학과 교육 과정의 목표 설정이 2015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 네. 지금 수학 교과 역량 조금 전에 우리 박정숙 수석님께서 강조해서 설명을 주셨던 이 수학 교과 역량이 조금 더 한층 강화가 되고요. 그래서 이 교육 목표도 수학 교과 역량 중심으로 이렇게 진술이 됩니다. 같은 맥락선 상에서 우리 교수학습 방법 그리고 평가 방법 역시 수학 교과 역량을 메인에다가 두고 기술하고 있다. 이 점 조금 유의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찌되었든 이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 이거를 좀
통합적으로 아우르는 학습을 통해서 학생들이 수학 교과 역량을 함양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서술이 되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거 이외에요. 뭐 학습자 주도성 총론서부터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수학교육에서 계속 강조를 해왔던 수학적 모델링 학습, 그리고 저희 초등에서는 사실 이전부터 적용을 해왔던 부분이에요. 또 놀이 및 게임 학습 같은 것들이 이번에 교수학습 방안으로 추가가 됐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아마 우리 정다혜 아나운서도 뭐 몇 년 동안 저는 사실은 초등학생 아이가 있다라는 게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아이고야. 네. 아유, 근데 9살입니다 벌써. 네, 학교를 보내보시면서 이 온라인 학습에 대해서 아마 관심도 조금 많으셨을 거고 우려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원격 수업이나 그리고 또 굳이 원격 수업이 아니더라도 온라인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한 이런 수업들이 좀 강조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온라인 수학 교수학습 환경 상황에 맞춰진 교수학습 방법도 아울러 제공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조금 차이점이고요. 마지막으로 그 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교구 및 공학도구 활용 많이들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거를 평가에 활용을 할 때 유의사항이 한 가지 있어요. 학생들이 이거를 이제 조작을 하거나 어떤 기능 이런 측면을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기보다는 네. 학생들이 이거를 활용을 해서 어떻게 실질적인 수학을 탐구하는 과정 속에서 학생이 탐구를 여하에 잘 진행하는가 이제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평가를 해달라. 이 정도 변화 말씀드리면 될까요? 네. 네. 이 전체적인 설명을 제가 일단 여기까지 여쭤봤습니다. 정말 이 바뀌는 사회에 그때그때 또 변화하는 니즈들을 이 교과 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들이 다시 한번 엿볼 수가 있었는데 이제 조금씩 더 구체적으로 교육 과정별로 제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질문 주신 내용 중에는 사실상 어떤 변화된 내용들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았습니다. 보성 남초등학교 진보라 선생님 외에 많은 분들이 물어오셨는데요. 일단 초등부터 제가 또 한번 여쭤볼까요? 2022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 주요 변화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네, 정다희 아나운서님 혹시 자제분이 몇 학년이신가요? 저희 아이는 네. 2학년이에요. 아, 2학년이시군요. 네. 제가 아쉽게 오늘 준비한 내용에는 2학년 내용이 없는데 우리 오늘 너무나 아름다우신 우리 아나운서님을 위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 1, 2학년군에서 변화된 내용 부분 중에 종전에는 2학년에서 오각형, 육각형을 배웠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다행히도 삭제가 됩니다. 내용이 조금 더 쉬워지는 방향으로 간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실질적인 내용상의 변화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오늘 그 부분을 전부 다 우리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기에는 시간의 제약이 있어서요. 각 영역별로 딱 한두 가지씩 정도만 조금 그래도 마음에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다 싶은 것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먼저 수화 연산 영역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정다희 아나운서님도 아시죠? 뭐 이상, 이하, 초과, 미만, 뭐 올림, 버림, 반올림 이런 네. 것들 아마 수학 교육 과정에서 배운다라는 거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저희 초등에서는 어림하기라는 이런 용어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단원명 자체가 어림하기로 제시가 되어 있었었고요. 그런데 또 사실은 초등의 수화 연산 영역에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다루는 부분이 계산하고 또 수의 양감을 즉 수 감각에 집중하는 이런 활동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또 역시 어림하기로 용어가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런 두 부분이 충돌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요, 이 수감각 쪽, 즉 수화 연산 쪽으로 조금 비중을 두고 아예 영역을 측정하기 위해서 어림하기를 옮겨왔습니다. 그러면 의문이 생기시죠? 아, 그러면 원래 우리 하던 이상이야 초과 미만, 올림, 버림, 반올림 그거는 그럼 안 하는 건가? 그렇지 않고요. 이게 이제 수화 연산으로 옮겨갔지만 어찌되었든 측정 쪽에서는 반드시 강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이 영역 고려 사항에서 학생들이 정말로 실생활 속에서 진짜 측정을 잘 해볼 수 있는 환경 펼쳐주고 이거 가르쳐 달라 이쪽으로 또 요구 사항이 변경이 됐다라는 거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반가운 소식일 거예요. 사라진 면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초등 교사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 뭐 실제 사교육 문제집 같은 것들도 많이 보고 그러면 약수와 배수의 관계를 실제 중등처럼 살짝 어렵게 다루는 이런 문제들도 많이 사실 있습니다. 실제 초등교육 과정에서는 그 범위까지 다루고자 요구를 한 게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성취 기준으로 따로 잡혀 있고 또 한 차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살짝 학생들이 어렵다라고 느끼는 면이 있었어요. 과감히 덜어냈습니다. 반가우시죠?
자, 다음 제가 이제 변화와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좀 생소한 영역이실 텐데요. 이거 종전에 우리 규칙성 영역이 이번에 변화와 관계 영역으로 바뀌었다. 이제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제가 뒤에서도 살짝 말씀드리겠지만 규칙성 영역과 1대1 이렇게 딱 대체를 한 건 아닙니다. 살짝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제가 그 부분을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사실 초등학교에서요. 우리 정다희 아나운서님 2 더하기 3 등호 5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걸 그렇죠. 어떻게 읽을까요? 거기에 대해 의문을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만. 네, 그걸 그냥 초등학교 우리 친구들은 2 더하기 3은 5. 그래서요, 이 친구들이 등호에 대한 개념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연산의 과정 속에서 는인가? 뭐 이렇게 안다라거나 말로 그냥 푸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이 양변의 동치 관계에 대한 이제 그 개념이 필요한 부분인데 저희가 등호를 딱 이렇게 개념을 정해서 이거를 지도를 하는 거가 초등에서는 사실은 성취 기준에서 조금 아쉬웠던 점인데 이번에 보강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조심해야 되겠죠.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게 등식으로 뭔가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걸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가 이번 교육과정에서 요구사항이 아니거든요. 다만 학생들이 개념을 조금 알고 가자라는 거예요. 이 동치의 개념, 등호의 개념. 그래서 실제 요거를 적용을 할 때는요. 절대로 2자릿수 이상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가 유의사항에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이 동치 관계를 할 때 그냥 계산 숫자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림, 부채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이제 재미있는 조작 활동을 통해서 이제 비형식적 조작 활동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직관적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해달라. 이게 유의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영역별로 간단 설명을 드릴게요. 자, 도형과 측정. 예전에는 도형 영역 따로, 측정 영역 따로 있었는데 이번에는 합쳐졌죠. 먼저 도형 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평면 도형의 이동에서 점의 이동 이게 추가가 됐다. 우리 정종식 수석님 이제 아마 지금 중등에 계시기 때문에 저희 순서쌍도 하고 좌표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 초등 쪽에서 되게 아쉽게 생각을 했었던 면이 뭐냐면 사회 시간에 좌표가 나와요. 그런데 수학 시간에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네, 이런 사실은 아쉬운 면이 조금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교육과정 상에서 이 도형을 한다라는 거는 학생들의 공간 감각을 길러주기 위함인데 그 위치와 방향에 대한 이런 공간 감각은 1, 2학년군, 5, 6학년군에 잘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3, 4학년군에는 없어서 아쉬웠었던 것.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 좌표 도입이 이슈화가 됐어요. 그런데 이걸 잘못하게 되면 여기서 마치 순서쌍까지 다루거나 좌표를 이렇게 다루게 되면 이게 이제 중등처럼 어려워지는 건 아닌지 이제 이런 많은 우려가 있어서 3, 4학년임을 고려해서 정확하게 점의 이동만 봅니다. 점이 몇 칸 이동했는지 몇 센티미터 이동했는지 위아래 좌우 어디로 이동했는지 이것만 봅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요. 저희가 이것도 이제 문제집에서 많이 다루는 건데요. 도형이 있고 이 도형의 꼭지점이 어디로 이동했는가까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단순히 점의 이동만 다룹니다. 자, 이 정도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측정 쪽에서 우리 정다희 아나운서님은 그 원주율을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3.14159. 그렇죠. 3.14159이 딴딴따따 하고 뭐 파이 이제 이렇게 알고 맞아요.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가 2015 이제 그 수학과 교육 과정에서는요. 이 원주율을 3, 3.1, 3.14 이렇게 다양하게 제시를 했어요. 왜 그랬냐면 실제로 원주율이라는 거는 고정되어 있는 값이잖아요. 파이라고. 근데 그걸 다 이제 학생들한테 개념을 알려줄 수 없기 때문에 원주율의 개념을 형성하는 게 초등의 중요한 과제인데 이거를 중요하게 학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소수의 곱셈과 나눗셈을 하려다 보니 아이들이 계산이 어려워서 실제 원주율에 집중해야 되는 에너지가 이쪽으로 누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의 편의를 위해 3, 3.1, 3.14 다양하게 씁니다. 그랬더니 이런 우려가 생긴 거예요. 이 친구들이 이게 상수라는 개념이 없고요. 이거 필요에 따라 변하는 수인가?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3.14로 고정합니다. 그러나 우리 정다희 아나운서님 지금 금방 3.14 159이 말씀 주신 것처럼 3.14 또한 정확한 값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었던 성취 기준 해설에 초등에서는 3.14가 정확한 값은 아니지만 초등에서는 그렇게 사용하기로 한다라고 이렇게 지침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자료화 가능성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사실은 수학과 교육과정 총론상에서 정말 강조를 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통계적 문제 해결 과정입니다. 즉 통계적 소양을 길러주는 거가 아주 이번에 굉장히 중심 과제인데요.
제가 요거는 뒤에서 실제 현장 교사 선생님께서 질문을 주신 게 있으세요. 어느 방향으로 대체 바뀐 것인가. 그래서 제가 뒤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요. 여기서는 요거 조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것만 제가 가져왔습니다. 우리 정다희 아나운서님 아기가 있으니까 이제 곧 아이가 그래프 그리는 거 이제 배우게 될 텐데 네. 사실 실제로 현장에서 실제로 실생활 속에서 그래프를 손으로 그리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초등교육과정에서는 그 그리는 절차 이거가 조금 약간 내용 요소로 좀 들어가 있었었거든요. 아하. 그런데 여기에 지나치게 에너지 쓰지 말고 여기서 힘 빼지 말고 정말로 학생들이 실제 통계적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거에 좀 주목을 해줘 보면 어떨까? 자, 그러려면 뭘 활용해야 될까요? 내가 손으로 그리는 대신에 누군가 그려줘야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웹 기반으로요. 저희가 뭐 동그라미, 이지통계 이런 다양한 공학 도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초등에서는 그리는 절차 말고 실제로 학생들이 이걸 활용하는 쪽으로 조금 중점을 두고 지도해 보면 어떨까라는 부분이 이제 변화된 부분으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말씀을 드린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초등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우리 박수 한번 주셔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열정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예, 그만큼 저도 정말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이게 하나하나 보면은, 이것도 변화할 필요가 있었던 건가? 이것도 그런 건가 싶은데요. 이런 것들이 모여서 교육과정 1년, 길게는 우리 아이들의 수학 교육을 전체를 구성한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작은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이 작다는 표현도 이제 제가 외부에서 본 관점이겠죠. 그렇죠?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중학교 과정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까요? 네. 그 최성희 선생님 얘기를 들으니까 막 숨이 가빠져가지고. 네. 네. 그 중학교도 초등학교하고 영역을 똑같이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학교에서도 문자화식 함수 이렇게 있었던 것을 통합해서 변화관계라고 이제 통합해서 같이 연계성을 좀 강조하는 그런 측면으로 구조는 그래서 초등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따로 하지는 않겠고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렇게 학년별로 되어 있는데요. 이전 교육과정과 비교해서 보면 변화폭이 굉장히 작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문제가 있다고 선생님들이 인식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 가급적이면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거나 이걸 어떻게 본질적으로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을 좀 더 깊이 가져가고 내용 변화에 목표를 두지 않아서 이번에는 변화폭이 적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씩 그냥 학년별로 좀 알아보면 중학교 1학년에서는 대표값이 우선은 딱 보이죠. 중학급 최빈값 이동했다고. 근데 대표값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저희는 계속 그 중학교 3학년에서 그 삼포도를 다룰 때 그 삼포도 자체가 대표값을 중심으로 흩어진 정도를 하나의 수로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값을 자연스럽게 3학년에 다뤘는데 사실은 국제학업 성숙도 평가 많이들 아시잖아요. 피사나 팀스 같은 그런 국제학업 성숙도 평가에서는 중학교 2학년 수준에서 사실은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1년 늦게 접목하다 보니까 이게 분석 상황 그런 국가 간의 비교 여기에 좀 어려움이 좀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사례적으로 찾아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6학년에서 평균 중앙값 최빈값을 모두 다루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미국은 뭐 딱 이렇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도 평균하고 중앙값을 초등학교 6학년에서 다루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고려하고 또 이제 대표값이 그렇다고 그래서 아이들 학습에 도움이 되지 않는데 그냥 단순하게 이동만 그러면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라든지 이런 걸 비교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것이 타당하냐라는 내부 논의가 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럼 만약에 이게 1학년으로 갔을 때 이점이 있느냐 혹은 3학년에 있었을 때 이점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3학년에 있어도 문제는 없지만 사실은 대표값을 다루고 나서 저희가 삼포도를 다룰 때도 사실은 평균을 가지고만 다루지 중앙값을 가지고 사실은 분포를 다루거나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표준 매체만 다루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3학년에 꼭 있어야 되느냐, 계속 이제 활용이 되느냐의 측면에서는 의문이 좀 있었고 1학년으로 갔을 때의 이점이 무엇이냐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있었는데 1학년 대표값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러면 자료를 아이들이 1학년 수준에서는 자료를 정리하고 그래프로 나타내는 그런 활동을 하는데 예전에는 이제 그 계급의 계급값을 구하는 활동이 사실은 중앙값이었거든요. 계급의 중앙값을 다루는 건데 그게 이제 지금은 평균이 삭제된 도순표상의 평균이 이전 교육과정에 삭제되었기 때문에 지금 다루지 않지만 아직도 다루는 부분이 이게 도순포 당학형 같은 경우는 계급의 중앙값을 찍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설명을 할 때 이것을 왜 찍느냐, 하필이면 왜 중앙에 있는 것을 찍느냐를 설명하려고 하다 보면 사실은 학교 현장에서도 만약에 중앙값을 배웠다면 이게 중앙값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안 배우고 3학년에 있으니까 그 말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설명하는 것도 그렇고 또 수치적으로 얘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먼저 배웠을 때 이점이 있다면 옮기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 의견이라든지 그런 설문조사를 통해서 봤을 때 선생님들의 동의, 대학의 그 교수님들의 동의를 높아서 그래서 1학년으로 이동이 된 가장 선생님들이 보시기에는 가장 큰 게 아마 이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1학년에서 최종 약수와 최종 배수의 성질하고 활용이 삭제가 됐는데요. 사실은 이전에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도 활용은 약화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삭제를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 저희가 이제 최종 약수, 최종 배수를 아까 약수와 배수를 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초등학교에서 이미 초등학교 5학년 수준에서 그 최종 약수와 최종 배수를 다루거든요. 다루는데 다시 중학교 1학년에 다루는 이유는 사실은 소인수분해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소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아이들이 정말로 이게 초등학교에서는 2개의 자연수에 대한 것으로 한정 짓고 뭐 중학교에서도 너무 과하게 다루지는 당연히 않지만 이게 알고리즘적인 측면에서 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계산 중심으로 간다든지 활용을 하다 보면 사실은 소인수분해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으로 활용을 다루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활용이 정말로 필요하냐. 이거는 정말로 집중하기 위해서는 활용을 삭제하는 게 여기서는 적절하지 않을까. 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삭제를 하면서 학습량 경감을 이제 도모하는 것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최종 배수와 최대 공약수와 최종 배수의 활용은 다루지 않는 걸로 명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내용상의 학습량의 증감이라든지 내용상의 변화는 사실 없습니다. 없고 2학년에서는 이전 교육과정에서 계속 가지고 있었던 정당화 방법 중에 연역적으로 논증하기라고 하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증명이란 용어만 바뀐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상 변화가 있거나 그런 것이 없이 학습량 증감 없이 그냥 용어만 그 연역적 논증하기를 증명하기로 바꾸는 정도 표현만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중학교 3학년에서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값이 3학년에서 1학년으로 이동을 했죠. 그래서 그게 삭제됐고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실생활 통계, 아이들의 함양 이런 것들에 대한 역량 함양적인 측면에서 상자 그림이 이제 추가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 상자 그림에 대해서도 뭐 필요하다 그러면 부연 설명을 해드릴 수 있겠지만 그거에 대해서도 학습량적인 측면은 조금 약화시키는 이거를 뭐 여기에서 아이들이 많은 것들을 해서 시수가 많이 학습량이 늘어나는 것을 가급적 지향하고자 성취 기준을 명시하긴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 같은 경우는 사실은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 3학년에서 다루었었어요. 근데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로 근데 올라가고 나서도 사실은 저는 3학년 수업을 하면서도 왜 굳이 얘를 올렸을까? 여기에서 이차 함수의 그래프까지 다 그리는데 말 표현만 한마디만 더 들어가는 것 뿐인데 굳이 이거를 올리면서 학습량 경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이 있었는데
예, 그게 이제 원위치로 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09 개정에서 다루는 수준으로 일단 고등학교 1학년에서 다루었던 최대 치수가 내려온 게 아니라 그건 관점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중학교에서는 정의역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실수 전체를 보기 때문에 이전에 2009 개정일 때의 최대 최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 정도로 다루는 것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2022 개정 수학 교육 과정 제가 이제 각 학교급별로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열심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점점 더 긴장도가 제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내용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자, 고등학교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달라지는지 이제는 박정숙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사실 고등학교는 참 부담스럽죠. 고등학교에서 뭔가 바뀐다 그러면 이게 또 대학 그 수학 능력 시험하고 또 어떤 연관이 있을까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그런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일단 이 고등학교 교육 과정은 고교 학점제를 기반으로 고등학교에서 고교 학점제를 실시하려면 일단 1학기, 2학기 과목이 구분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1학년 수학이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 이렇게 구분되어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네. 아마 그 부분이 가장 크게 느껴지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제 그 밑에 보시면 기본 수학 1과 기본 수학 2가 있는데 사실 기본 수학이라는 것도 나중에 생겼거든요. 2015에서. 근데 이제 그 공통 수학을 따라가기 힘든 친구들에게 필요한 과목이기도 해서 대체 과목으로 기본 수학 1과 기본 수학 2가 동시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마 너무 좀 생소하실 텐데요. 선택 과목으로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이렇게 3가지가 생겼고 일반 선택 과목으로 대수, 미적분 1, 그다음에 확률과 통계가 있는데 대수는 수학 1이 이름을 바꾼 거고요. 미적분 1은 수학 2가 이름을 바꾼 겁니다. 그리고 확률과 통계는 그대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진로 선택 과목이 매우 많죠. 네, 미적분 2, 기하, 경제수학, 인공지능수학, 직무수학 이렇게 진로 선택 과목의 그 이름을 보시면 학생들이 이공계열로 가면 이 과목을 듣겠구나. 또 학생들이 인공지능 쪽으로 좀 가고 싶으면 이 과목을 듣겠구나. 환경계 쪽으로 가고 싶으면 이 과목을 선택하겠구나라는 느낌이 들 수 있게 그렇게 과목명이 설정되었고요. 그리고 융합 선택 과목은 이름 그대로 약간 융합적인 성격을 띤 수학과 문화, 실용 통계, 수학과제 탐구라는 과목으로 개설되었습니다. 보시면 이 가장 논란이 많이 됐던 것이 그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1년 배우던 걸 끊다 보니까 이게 내용을 어느 부분에서 똑같이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내용을 똑같이 만들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통수학 1과 공통수학 2를 구분하는 과정에 가장 이견이 많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이렇게 나갔지만 이렇게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었을까라는 그런 궁금증도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공동수학 그 1을 보시면 영역이 다항식, 방정식과 부등식, 경우의 수, 행렬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공통수학 2는 도형의 방정식, 집합과 명제, 그리고 함수와 그래프로 구성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수, 미적분 1, 미적분 2는 과목명이 변경된 거라 특별히 성취 기준이 약간 더해지고 빼지고 이 정도라서 가르치시는 데는 크게 부담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미적분 1에서 정적분의 정의가 약간 바뀌었는데 그 부분은 2015에 비교하면 2015에서는 이제 미적분의 기본 정리를 가지고 정적분을 정의했다면 여기에서는 이제 넓이로 정적분을 정의하고 있다는 것이 약간 차이점인데 그 정도 차이점은 아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확률과 통계가 약간 또 어려운 부분이었는데요. 왜냐하면 모비율이 나갔다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모비율이 나갔다가 들어온 저 지점이 논란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모비율이 들어오면서 원순열이 삭제되는 거냐라는 이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하에서는 공간 벡터가 추가되었는데 이 공간 벡터를 추가시키는 방법을 어떻게 한 거냐면 저희가 이제 공간 도형하고 벡터하고 영역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벡터를 평면 도형 뒤에 붙인 게 아니라 공간 도형 뒤에 벡터를 붙여서 자연스럽게 공간 벡터까지 추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과목들에 보시면 너무 많다 보니까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과목명이 어떻게 영역명이 어느 정도로 바뀌었는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경제수학에서 좀 바뀐 거는 이제 행렬이 1학년 과정에 들어오니까 행렬과 경제가 추가된 부분이 가장 눈에 띄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이 강조되어 있던 것을 수학경제 쪽으로 옮겨서 좀 영역명과 그 경제를 잘 그 일관성 있게 맞추려는 그런 시도를 했고요. 인공지능 수학은 사실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과목이어서 추가된 부분은 빅데이터 정도만 추가되어 있고 영역명 정도를 좀 다르게 그 매치시켰습니다. 직무 수학도 보시면 그 수학의 영역명이 내용 영역명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새로운 과목은 수학과 문화라는 과목이 새로 생겼습니다. 어떻게 구성될지 매우 기대가 큰 그런 과목 중에 하나인데요. 영역명을 보시면 예술과 수학, 생활과 수학, 사회와 수학, 환경과 수학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용통계랑 수학과제 탐구는 기존에 있던 과목을 그대로 들어오면서 약간 수정된 거라 별로 어렵지 않게 따라서 가르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굉장히 내용이 너무 많아서 간략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뭐 저 이미 이 여러 가지 이 과목들을 앞에 타이틀을 달고서 설명만 해주셨는데도 많은 것들이 달라지는구나 하고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각 학교급별로 일단 달라진 점들을 여쭤봤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초등학교 수학과로 돌아와서요. 우리 그 영역이라는 그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해주셨잖아요, 각각. 근데 그 영역 면에서는 어떠한 점들이 변화했는지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좀 전에 주신 박수의 의미가 이제 좀 짧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네, 제가 이해를 하고 네, 간단하게 핵심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 영역의 변화를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요. 저희 교육과정 그 체제상에서 실제 내용 체계표에 그러니까 아이들이 뭘 배워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담은 내용 체계표예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2022 개정 교육과정에는요. 초등, 중등 이렇게 같이 병렬로 한 표에 제시가 됩니다. 그런데 이 한 표에 있는 내용을 뭘로 묶어주냐면 핵심 아이디어라는 것으로 묶어줍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편안하게 말씀을 드리면 학생들이 최소한 이 학습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정도는 알고 이해하고 이 정도는 과정을 조금 체득을 하고 이 정도는 마음의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가치 태도의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목표에 가까운 지향점을 엑기스만 담은 내용의 핵심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실제 초등학교에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다른 내용을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가 이제 쭉 연결이 되는 이런 부분들의 내용 학습인데 일단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되는 대상, 핵심이 되는 개념이 초등학교에서부터 최소 중학교까지는 연속성 상에서 연계가 되는 상태로 학생들이 학습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므로 이걸로 인해서 수학 교과 역량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수학 교과 함량도 조금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느낌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이번에는 그 영역명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초등은 뭐 수화, 연산, 도형, 측정, 규칙성,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갔었었는데요. 자료와 가능성. 그런데 중학교에는 뭐 문자와 식, 뭐 기하, 함수, 확률과 통계 용어 자체가 달랐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같이 영역명을 어떻게 공유하냐면 수화, 연산 그리고 도형, 측정을 합쳐서 하는데 두 번째에 오지 않아요. 이게 세 번째에 오고요. 그러면 두 번째에 뭐가 오냐면 규칙성 대신에 변화와 관계가 두 번째 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도형과 측정 그리고 네 번째 자료와 가능성 이렇게 영역명을 공유를 합니다. 앞에서 혹시 우리 선생님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등호와 동치 관계 설명하면서 이 변화와 관계 영역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종전에 규칙성 영역이 그런 변화와 관계로 바뀐 거 아니야?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게
그대로 내용이 1대1로 바뀌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살짝 일정 부분 다른 성격이 있다라는 거를 꼭 염두에 두셔주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부연 설명드립니다. 동치어 관계만 하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수와 연산으로부터 관련이 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변화와 관계 영역 자체를 수와 연산 바로 밑에 둔 이유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네, 설명이 좀 되셨을까요?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수학과 교육 과정에서는 특히 통계적 소양 아까도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잠깐 얘기하셨습니다만 통계적 소양이 좀 더 강조되고 있다 이러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네. 궁금합니다. 통계적 소양은 초중고 다 공이 굉장히 강조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정종식 수석님 발표하신 바와 같이 그 중학교 1학년의 대표값 그리고 중학교 3학년의 상자 그림, 고등학교 1학년 모비율 추정 같은 것들은요 사실 새롭게 이동했거나 들어간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초등은 이번에 새로 도입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면 별로 크게 바뀐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드시는데요. 아닙니다. 성취 기준을 굉장히 주의 깊게 보셔야 되십니다. 그러니까 종전의 성취 기준하고 사실은 가고자 하는 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에 뭔가 그 안에서 우리 교사가 성취 기준을 잘 해석하고 방향성을 잡아야 되는 이 부분이 있어요.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예전 2015에서는 주어진 자료를 분석하여 이게 이제 먼저 문제였다면 네. 지금 2022에서는 실생활 속에서 학생들이 직접 탐구할 문제를 스스로 찾아내고 그리고 탐구 목적에 맞춰서 찾아내고 그리고 그 이외의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3, 4학년군서부터 5, 6학년군까지 모든 성취 기준에 공이 반영이 되어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취 기준 반드시 잘 눈여겨보셔야 한다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 네. 이런 성취하는 과정에서의 자율성도 우리 학생들이 더욱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교육 과정이 변하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상자 그림이라는 용어가 몇 번이나 등장을 했어요, 선생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중학교에 아까 설명하실 때 안 된다고 처음 그러면 안 하실 등장했는데. 건가요? 네. 그 상자 그림은 중앙값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죠. 늘 우리 아이들은 평균을 중심으로만 뭔가를 판단했었는데 상자 그림은 뭐 선생님들 많이 아시는 것처럼 증권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다 상자 그림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한 번도 교육 과정에서 배워본 적이 없는 거죠. 가장 많이 아이들이 많이 접할 수 있고 가장 많이 흔하게 볼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상자 그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중학교 3학년에서 중앙값을 중심으로 밀집하고 퍼짐의 그 정도를 나타내는 그런 가장 좋은 그래프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집단을 비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상자 그림이 4분위수 계산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제 들어가면 사실은 이게 좀 뭐라 할까요? 좀 아이들한테 원하는 거는 상자 그림이 뭐다? 그럼 이건 어떻게 읽을 수 있다 정도를 원하는 거지 아이들이 이걸 그려야 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상자 그림 같은 경우는 성취 기준상에 공학적 도구를 이용해서 라는 표현을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직접 그려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집단을 그 공학적 도구를 이용해서 상자 그림을 나타내고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분포를 비교할 수 있거나 하는 정도로 다루게끔 해설에도 명시를 했습니다. 성취 기준에도 공학적 도구를 이용하여라는 표현을 집어넣고 그다음에 해설에도 그런 것들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들을 집어넣어서 가급적이면 학습량이 너무 과하지 않게 아이들이 보고 읽을 수 있는 수준으로 다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제시를 했고요. 근데 이게 상자 그림이 수업에 선생님들이 적용하려고 하다 보면 실제로 이걸 구현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그 상자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 뭐 여러 논문이라든지 연구 자료들을 통해서 봤더니 좀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하나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일반화시키는 그런 그 관점을 가지고 논의를 했었고 지금 그 통계교육원에서 만들어서 지금 저희가 학교 현장에 쓰고 있는 동그라미 같은 경우엔 원래는 좀 다른 관점으로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중앙감 관점으로 저희가 그 실용 통계에서 다루고 있는 그 용어와 그대로 구현이 가능하도록 지금 현재 수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이외에도 이지통계라든지 알조메스도 이제 지금 그것이 적용될 수 있게끔 개발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학년의 상자 그림은 사실은 학교 현장에 적용되는 것은 2027년에 적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학교 현장에서 쓰시거나 공학집 도구를 이용해 쓰시거나 하는 데는 전혀가 문제 없게끔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뭐 여러 소프트웨어와 또 교육 프로그램에서 같이 이게 개발이 돼서 또 적용이 될 테니까요. 많이들 활용해 주시고 또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증명 용어에 대한 질문도 제가 바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그 나왔던 내용 중에서 연역적 논증이라는 부분이 이제 증명이라는 용어로 해서 이제 수업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아이들이 혹시나 뭐 혼란스럽거나 어려워하진 않을까요, 선생님? 그 유클리드 기하에서는 사실은 그 증명에서 시작해서 증명으로 끝난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증명이라고 하는 게 수학에서 강조한 논리를 다루는 것이 이제 우리는 증명이라 부르고 있는데 그 학교 교육과정상에서 또는 교과서상에서 증명을 안 다루고 있다라고 보기는 사실은 어렵죠. 2009 개정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5 개정에서도 정당화 방법 중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역적 논증하기라고 하는 그런 꼭지와 관련해서 그런 것들이 설명하시오라는 표현으로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근데 학교 현장에 선생님들이 굉장히 뭐지? 증명인데 왜 설명하라고 하고 증명이라는 용어는 좀 증명한다는 말 자체는 사용하지 못하는가, 그런 것들에 대한 불편함, 이게 적절한가의 적절성,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계속 있어 왔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가장 큰 문제가 학습량에 대한 부분인 거죠. 학습량이 이거 예전에 그 명제가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옮겨지면서 가정 결론이 사라졌는데 이게 증명을 또 도입을 하면 가정 결론도 또 다루면서 학습량이 늘어나는 거 아니냐, 가정 결론도 가르쳐야 되는 것이 아니야, 이런 그 고민들, 이런 의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아서 그럼 이거 어떻게 그러면 그게 적용되지 않도록 가이드를 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으로, 그래서 그 영역 성취 기준시 고려사항에 보면 가정 증명을 다룰 때 가정과 결론은 다루지 않는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다루는 것이 아니라 표현상으로 용어적인 측면에서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제시해서 교과서 집필 상황이나 학교 현장의 교수학습 상황에서 학습량이 과다하게 이것 때문에 증가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였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질문을 이렇게 전해드리는 약간 메신저의 역할이자 또 학부모 입장에서 열심히 또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는 중원고등학교 김성필 선생님께서 이제 고등학교 내용 중에서 행렬이 고등학교 1학년에 추가되는 부분이 좀 걱정이 될 것 같다, 이런 질문을 주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대답 주실 수 있을까요, 선생님? 고등학교는 원래 추가적인 내용이 워낙 많아서, 그러니까 이제 워낙 많아서 뭐가 추가되었습니까? 라고 물으면 한 가지로 답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공통 부분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행렬이 들어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행렬이 나간 시기를 생각을 했을 때 행렬 때문에 과도한 학습량이 문제가 돼서 나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인공지능과 더불어 미래 사회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 행렬에 대한 지식이 아닐까 해서 행렬이 다시 들어오면서 학습량 부담과 이제 충돌이 되는 거죠. 과도한 학습량과 미래 사회에서의 필요, 이걸 어떻게 충족시키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행렬이 이번에 들어왔을 땐 예전 교육과정 그대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생활 상황에서 행렬이 활용되는 유용성 측면에 좀 관심을 맞춰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그 기조강연에 보면 역행렬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으나 역행렬까지도 다루지 않는 그런 상황이 지금 와서 역행렬은 경제수학으로 지금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수적 구조에 대한 그런 성질을 강조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나치게 복잡한 문제는 다루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학생의 그 자기 주도로 인한 추가 탐구는 가능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심화적으로 행렬에 대한 지식을 탐구하는 것은 아마 그 주제 탐구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각 학교별로 이 질문을 이렇게 쭉 드려봤는데 시간이 이게 너무나 제한적이네요. 좀 아쉬울 정도로 지금 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덧 거의 마무리를 앞두고 있는데 예비 교원 여러분을 비롯한 교육 수요자분들을 위해서 2022 개정 수학 교육과정 언제부터 적용됩니까? 아주 필요한 질문이죠. 예, 요거 드리고 이제 마무리 인사 말씀 여쭤야 될 것 같아요, 각각. 2022 개정교육과정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부터 이제 적용을 시작하는데요. 그 해가 뭐 내년이 아니라 바로 그 다음해인 2024년부터 초등학교 1, 2학년 적용되고 그다음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2025년에는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2026년에는 그다음에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2학년, 뭐 고등학교 2학년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적용이 돼서 공식적으로 모든 학생들이 적용을 받는 거는 2027년에 적용을 이제 하게 됩니다. 네, 웬일입니까? 제가 정말 딱 해당됩니다. 제가 면밀히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지고 이 수학 교육과정 어떻게 적용되는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이 시간 내서 참여해 주셨는데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교육 현장에 계신 분들께 좀 말씀 한 말씀씩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끝인사도 함께 부탁드릴게요. 예, 시간이 부족해서 그냥 간단하게 인사 정도만 드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그러게 교육과정- 말입니다. 네, 개정될 때마다 이 교육과정 왜 자꾸 바꾸는 거야 하는 입장에서 실제로 연구진으로 활동을 해보니까요. 아까 그 숫자로 놀라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 현장 연구진 이제 책임자분 비롯해서 연구진 선생님들이 진짜 현장의 목소리, 우리 교육 수요자, 우리 교육 주체들의 목소리를 다 담아내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을 하는 이런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 이게 사실은 저는 마음에 가장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문서상의 어떤 변화를 받아들게 될 텐데요. 사실은 이 너머에 있는 실제 개정의 취지가 정말로 이 변화되는 사회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행복하게 성장하기를 그리고 아름다운 삶을 꾸려갈 수 있기를 바라는 이 마음이 가장 중심에 있다라는 거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교육과정 받아들이시고 아쉬운 점이 살짝 있으시더라도 네 이제 이런 부분으로 조금 저희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좋은 기회 주신 우리 관계자 선생님들 그리고 또 끝까지 사실 교육과정 절대 재미있을 수 없는 주제인데 이렇게 끝까지 자리 지켜주신 우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연말 되시기 바랍니다. 그 중학교에서는 성취평가제가 적용된 후에 교육과정에 따른 수업과 평가가 계획되고 실천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수업과 평가에 대한 그런 기본이 교육과정이기 때문이죠. 그전에는 사실은 선생님들의 교육과정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았었는데 성취평가제 자체가 중거참조평가이기 때문에 뭔가에 대한 준거를 이제 설정하는 그런 과정으로서 교육과정을 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또 지금까지도 그래 왔지만 앞으로도 선생님들이 그 학교 현장에서 수학 문제를 많이 풀고 아이들이 뭐 잘 풀고 이런 것보다는 또 그걸 바탕으로 변별하는 데 목적을 두기보다는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이 무엇을 얻을 수 있고 우리는 수업을 왜 하며 아이들은 왜 배워야 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아이들은 어떤 성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해서 좀 더 활발히 많은 부분들에서 이렇게 발현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육과정이 앞으로 학생들이 배워야 할 어떤 방향성이라는 걸 보여준다라고 본다면 사실 그걸 실행하는 것은 교사의 몫입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는 교육과정으로 자꾸 다운시켜서 교육과정의 의미를 퇴색시키려고 하지 말고 교사와 학생이 모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그리고 평가 방향을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2022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 대한 최성희, 정종식 그리고 박정숙 선생님 세 분과의 토크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이후에는 오후 3시 30분이 원래 예정이에요. 역시 거의 쉬는 시간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쭉 이렇게 달려가서 오늘 프로그램 마무리까지 여러분 꽉꽉 채워드릴 테니까요.
조금 있다가 또 펼쳐질 프로그램도 주목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수학교육상 수상자와의 소통마당, 또 알지오메스 활용수업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자들과의 우수사례 발표 진행이 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많은 관심 보내주십시오. 고맙습니다.